오늘도 정원의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입니다. 작가는 레지나 브렛, 스몰빅 라이프에서 출간했습니다. 부제는 가끔씩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50가지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언가를 바라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하지만 인생은 결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엇을 꼭 성취해야만 행복한 거라면 우리는 매일이 불행할 일만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행에 허우적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기록해온 50가지 에피소드 중에는 우리들이 불행이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다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불행의 소재가 결국 행복이라는 문의 입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뱉은 말이 내 삶이 된다. 나는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질 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서는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나빠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내에게 그런 모자를 도대체 어디서 샀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았다. 이틀 후 프랭크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들러서는 그 모자를 주고 갔다. 프랭크는 마법사 같은 남자였다.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은 딱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회가 왔다.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프랭크는 그렇게 말한다. 또 식료품을 사러 가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식료품을 살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꼬맹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야구란 걸 가르쳐 줄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법이 없다. 즐기면서 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자였지만 프랭크가 준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른 힘을 가진 듯했다. 모자는 감청색 타원형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가 하얗게 박혀 있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 비록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눈썹이 떨어질지라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는 가발을 쓰는 대신에 모자를 쓰는 것으로 내 유방암에 응답하기로 했다. 세상을 향해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식의 광고였다. 사람들은 대머리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차츰 내 몸도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다. 머리카락이 자랐음에도 나는 모자를 치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암이 생긴 친구가 내가 쓰던 모자에 대해 묻고 그 모자를 원했다. 처음엔 내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것을 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자는 나에게 아이들이 집착하는 담요나 인형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모자는 늘 내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친구에게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자가 가진 마법이 달아날 것 같았다. 친구는 암과 싸워 이기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다음 모자를 또 다른 여자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암을 이겨낸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다른 환우에게 전하라며 나에게 다시 모자를 돌려보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자를 항암 모자라 불렀다.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모자를 썼는지 알 수는 없다. 헤아리다가 잊어버렸다. 많은 친구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알린, 조이, 세럴, 케이, 실리아, 조안, 샌디. 모자는 그렇게 여자들의 손을 거쳐갔다. 다시 내 손에 돌아올 때면 모자는 좀 지쳐 보였고 더 낡은 듯 했다. 하지만 암을 이겨낸 여자들의 눈은 다시 생기발랄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느 해 나는 이 모자를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인 패트릭에게 주었다. 그는 37의 나이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이 모자가 대장암과 싸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자였기에 패트릭에게 모자를 넘겨주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모자의 내력에 대해 말하고는 자기가 암 극복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패트릭의 어머니는 항암 모자를 만든 회사를 찾아냈다. 라이프 이즈 굿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모토를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 회사 사람들에게 모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자를 박스로 주문했다. 그리고 패트릭의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그 모자를 선물했다. 그러자 다들 모자를 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패트릭에게 보내왔고 패트릭의 냉장고엔 모자를 쓴 대학 친구와 아이들, 강아지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패트릭의 집 앞마당 장식품으로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 사진들이 사용되었다. 한편 패트릭 어머니의 사연은 라이프 이즈 굿 컴퍼니 사람들도 감동시켰다. 그들은 중역 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다. 마법의 항암 모자, 그 여정을 기리기 위해 라는 캠페인을 벌여 마법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자사가 생산한 모자를 선물하게 했고
그들도 마법의 모자를 쓰고 있는 175명의 사진을 패트릭에게 보내왔다. 얼마 후 패트릭의 항암 치료는 끝이 났다. 결과는 좋았다. 다행히도 머리카락은 조금 가늘어졌을 뿐 빠지지는 않았다. 패트릭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모자를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인 계단 맨 아래 탁자에 두고 매일 바라보았다.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힘든 날에도 그의 의지를 다잡아 주었다. 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 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사실 마법은 모자가 부린 것이 아니다. 마법은 모자에 새겨진 메시지에 있다. 그 메시지가 역경을 이겨내게 한다. 시련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의 나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 낯선 행인들이 내 앞에 멈춰서서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는 했다. 사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다. 눈이 오건 추운 날씨건 바람이 몹시 불건 상관없이 코트를 열어젖히고서는 장갑도 모자도 스카프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앞에 멈춰서서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라고 물어왔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인생 자체가 안 좋아요. 내가 고개를 흔드는 의미는 그것이었다. 사실 하루 나쁜 날이 있을지언정 인생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다. 그냥 나쁜 순간이 있을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갔다. 내 안의 어두운 면에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렇게 몇 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사랑이 찾아왔다. 가슴속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그제야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때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느낌이 따스한 햇살처럼 가슴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10여 년이 걸린 듯한 힘든 과정이었지만 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인생을 사랑했고 인생도 나를 사랑했다. 드디어 내 미래를 꿈꾸어 보기 시작했다. 교육, 출판, 직업으로서의 글쓰기. 한때 내 삶에서 달아난 것 같던 그 모든 축복들이 다시 나에게 온 듯했다. 그리고
암이 찾아왔다. 내가 꿈꾸던 미래의 그림 속엔 이런 재앙이 존재하지 않았다. 겪었던 모든 시련을 초월한 듯한 고통이 나에게 밀려왔다. 게다가 너무 길었다. 하루하루 선택해야 했다. 암치료의 고통을 곱씹으며 사느냐, 아니면 단순히 살아있다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선택은 쉽지 않았다. 책 윌리를 찾아라와 같은 삶이었다.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이상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금속 맛이 나는 음식들과 반복되는 구토, 벗겨진 내 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거울 속에 낯설게 서 있는 한 여자의 얼굴에서 과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찾아야 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치료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태도가 문제였다. 현재를 즐길 수 없어 괴로웠다. 항암 치료의 고통을 헤아리며 건강했던 옛날을 되뇌이면서 온 하루를 번민했다. 그러고는 다가올 공포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항암제 투약 일정과 항암제가 가져올 부작용, 토하고 말 음식들, 방사선 치료가 불러올 피로감들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어제 일어난 일들과 내일 일어날 일들을 떠올리지 않는 것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가치가 느껴지는 날은 내가 살아있는 바로 그날, 단 하루뿐이었다. 과거나 미래로부터 삶을 끌고 오지 못하는 한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날이었다. 그날 하루만을 생각하고 있어야 암 치료 과정이 참을 만했다. 달력 같은 것은 무시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었다.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 외에 다른 모든 날을 무시해야 했다. 매일이 혁신이었고 그날 하루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다. 매일 아침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 어제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일 일어날 일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데에만 집중했다. 재활 치료 과정에서 만난 나이든 여인에게서 얻은 조언도 도움이 되었다. 매일 아침 비가 오건 햇살이 비치건 눈이 오건 진눈깨비가 흩날리건 그녀는 침실 창을 열어두고 깊은 숨을 쉰 후 이런 말을 하며 맞이한 그날 하루에 감사를 한다고 했다. 오늘도 신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저는 이 하루를 밝고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만 삶의 즐거움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음이 내일 속으로 질주하고 어제 주변을 뒹구는 순간 환희와 기쁨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찰나 같은 즐거움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포가 내 목구멍을 움켜쥐고 내 모든 날을 훔쳐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으면 어쩌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두려움은 그렇게 매일 속삭이며 내 하루를 훔치려 들었다. 어떤 때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었다. 하루를 시간 단위로 순간순간으로 잘게 나누어야 했다. 나는 일과 과제, 두려움을 잘게 썰어 한 입 크기로 나누었다. 그래야만 두려움, 절망, 분노, 고통, 슬픔, 외로움 등을 견딜 수 있었다. 눈가리개를 쓴 말처럼 그것들을 눈 가까이에 대고 앞만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이었다. 눈가리개는 경주마가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리개 덕분에 말들은 옆을 보지 않게 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들과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발굽소리를 내며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리개를 쓴 채 이렇게 말한다. 어제를 돌아보지 말 것, 내일도 생각하지 말 것, 그저 한 걸음을 놓고 다시 한 걸음을 놓고 그렇게 걸을 것. 앙드레 듀보스는 어떤 아버지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순간을 살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절망을 만드는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이 미래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만든다. 상상력이 수백만의 순간들과 수천일의 날들 속에 무엇인가 일어난다고 고집한다. 상상력이 우리 앞에 놓인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 나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일에 대한 분노와 죄의식으로 오늘을 허비하지도 않는다. 가장 위대한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이다. 지금 현재가 내가 가진 자산의 전부라고 여길 때 어떠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흔들려도 좋으니 꺾이지만 마라. 인생은 위험한 것이야. 그러니 헬멧을 쓰고 다니라고. 미나의 말은 농담 같지만 진실이기도 하다. 기륭 화복과 만나고 우여곡절에 부딪히고 비틀리고 깨지고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그런 느낌이 든다. 마치 아침 출근 시간 교통혼잡 속에 있는 그런 기분 말이다. 해결책은 삶의 기륭 화복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좋은 때가 오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나쁜 시절이 닥쳐도 그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행복에 매달리고
불운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 역경을 통해 삶을 배우고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자주 되뇌는 속담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시기가 닥쳤을 때 이런 말을 읊조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좋은 시절이 스쳐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금방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때로는 급류를 따라 흘러가지만 저 너머에도 여전히 강물은 끝이 나지 않는다. 나뭇잎처럼 떠내려가면서도 잡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강의 흐름을 믿는 수밖에는 없다. 처음 급류 타기에 도전했을 때 안전요원이 강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를 했었다. 만약 뗏목에서 떨어졌을 경우 일어서려고 하지 말 것, 바위를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 것, 강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 것. 강이 항상 우리를 이깁니다. 그러니 떨어졌다면 긴장하지 말고 발끝을 하류 쪽으로 가도록 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강이 우리를 안전한 하류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강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안전요원은 우리에게 노를 하나씩 주고 자신의 지시사항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기억해두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해서 죽는 법입니다. 그러니 즐기세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헬멧도 주지 않았다. 안전요원의 강의는 뗏목과 구명조끼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안전구역 잔디밭에서 진행되었기에 안락하고 즐거웠다. 하지만 격렬한 소리를 내며 하류로 흘러가는 강물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농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강물에 뛰어들면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급류 타기에 도전할 때만 해도 나는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야커 게이니 강은 3등급과 4등급의 물살이 휘몰아치는 급류타기 명소다. 주변을 둘러싼 바위들과 절벽, 소용돌이 치는 물살로 인해 짜릿한 급류타기를 즐길 수 있다. 나는 아주 큰 검은 뗏목 가장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약에 취해 몽롱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주변에 잡을 것이라고는 없었다. 뗏목에 올라탄 우리 4명은 착실하게 노를 저었는데 제대로 한 것은 한 번뿐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 우리를 아주 거대한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마구 돌리는 듯했다. 강은 우리를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물 밑과 물 밖으로 마구 몰아갔다. 노를 저으려고 했는데 공중을 휘적거리고 있는지 물속을 젓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거칠고 난폭했는데 물이 떨어지기 전까진 짜릿한 구석도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서려고 했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다. 쿵 철썩. 안전교육 때 그 친구가 강물로 떨어지면 긴장하지 말고 뭘 하라고 했더라? 발끝을 하류 쪽으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당기려고 했지만 차갑게 휘몰아치는 강 속에 있는 내 발을 찾을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콘택트 렌즈가 눈 안에서 떠다니는지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 보이질 않았다. 구명조끼가 컸던 모양인지 귓가까지 올라와 일렁거렸다. 손으로 당기고서야 어깨 쪽으로 밀착이 되었다. 노는 어디로 사라져버렸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강물 외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는지 아니면 더는 강물을 삼킬 수 없었는지 모를 지경이 되자 절로 탄식이 나왔다. 오 하나님, 살리고 싶으시면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를 확 잡아당겼다. 다른 뗏목이 옆을 지나면서 내 구명조끼를 움켜쥔 것이다. 잔잔한 물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공포를 까맣게 잊고 한 번 더 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급류타기에 도전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이드가 필요 없을 만큼 용감했거나 가이드 채용비가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가이드 없이 뗏목을 임대했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건 정말 큰 실수였다. 아주 저돌적인 스타일로 바위와 소용돌이 가득한 강물 위로 뛰어들었는데 부상을 각오한 행위였다. 빌려 입은 구명조끼와 가져온 음식, 구명줄만으로 강물을 정복할 태세였다. 하지만 어떻게 급류를 헤쳐나가고 바위를 피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뗏목이 한 차례 급류를 타고 도약을 하더니 그대로 바위를 향해 돌진해서는 그 위로 올라섰다. 거의 승합차 정도 크기의 바위였다. 꼼짝없이 바위 위에 갇힌 셈이었다.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주변으로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며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끄러지듯 바위를 탈출하려고 했을 때 뗏목이 뒤집어졌다. 사나운 급류에 휩싸인 채 나는 바위를 향해 쓸려갔고 미친 듯한 파도가 가슴을 두들겨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위 위로 겨우 끌어올렸을 때 뗏목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순간 카약을 타고 다른 그룹을 인솔하던 2명의 안전요원이 우리 쪽으로 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물로 뛰어들어 물이 우리를 하류 쪽으로 끌고 가도록 몸을 맡기라고 고함을 쳤다. 나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카약과 다른 뗏목엔 우리를 태울 공간이 없었다. 한 명씩 한 명씩 굿바이라고 말하며 뛰어들었고 마침내 나만 남게 되었다. 카약을 탄 안전요원이 계속해서 내게 물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안전한 바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물이 이런 나를 위해 흐름을 멈추지 않을 것도 분명했다. 지켜보던 안전요원이 카약을 타고 나를 뒤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서야 나는 기도를 하고 바위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때때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전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은 그때의 급류타기 경험을 연상하게 했다. 저는 인생이란 언덕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의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덕과 계곡의 굴곡진 연속이 아니라 철도 트랙에 깔린 레일을 더 닮았습니다. 레일처럼 우리 인생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함께 진행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든 다른 한쪽에선 나쁜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일도 준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나스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한 한 여성 드라이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생과 자동차 경주는 닮았다. 둘 다 커브를 돌 때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녀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헬멧을 쓰라고. 비유가 어찌되었든 인생은 거칠고 또 경이로운 여행이다. 혼돈이 있으면 다시 고요가 따라온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반복된다. 삶을 만끽하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뿐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둘 다 삶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정원의 책방에서 만나요.